트럼프 대통령께서 관세를 이제 매겼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 0.9 정도 될 거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하고요. 근데 올해보다는 사실은 이 영향이 내년에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라고 경제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고요. 안녕하십니까, 심영석입니다. 미국 IAU 대학에 근무하고 있고요. 우대빵 부동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중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4월 9일자로 보면 거래량이 7,385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7월 달에 거래가 제일 많았었는데요. 아파트 매매 거래 말씀드리는 건데요. 9,22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게 육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실거래가 집계가 한 2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걸 다 친다 그러면 9,000건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게 좀 빠르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랐죠. 토지 해제, 재지정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이제 거래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은 가격은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잠실도 이제는 물론 20평대긴 한데요. 1억이 이제 평당 1억이 넘었었으니까요. 주거선호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은 많이 올랐고요.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거주를 피할 수 있는 그 매매 방법이 있거든요. 경매라든지 아니면 보류지라고 해서 재건축 아파트에 나오는 이제 그런 물건들을 청약한다든지 아니면 단지 내 상가 투자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요. 아니면 아예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좀 수요들이 몰리는 것 같고요. 최근에 경매는 조금 핫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낙찰가율 훌쩍 넘는 가격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10일간 정도 통계를 보니까 한 33건 정도가 경매가 나왔는데 그 지역에서 한 11건 정도가 경매가 취하되거나 기일 변경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그 경매에서 거둬들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그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토어제 해제 및 재지정으로 인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나요? 사실은 토어제 해제되기 전에도 사실은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아주 뚜렷하거나 강하지는 않았는데요.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토어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관망세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대기 수요죠. 이렇게 강남을 사야 되는데 뭔가 여건이 안 맞아서 가지고 못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셨는데요. 최근에 잠실이 가장 큰 수요를 받고요. 또 잠실이 또 확대 재지정되면서 가장 큰 이제 본인들이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잠실 쪽에 지방 분들이 사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토어제라는 것이 실거주 의무를 2년간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하시면 와서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방에 이제 그런 생활 환경들이 다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2년 거주하신다는 게 불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 해제됐을 때 지방 분들이 사신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토지 해제라는 것 자체가 의미라기보다는 토지가 해제된 지역이 이제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그렇게 해제를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수요가 많이 이제 몰린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이게 길어도 한 3-4개월 정도 되면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예전 가격대 이게 천정부지로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되는데 초기 이제 한 달간만 보니까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걸 참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히려 확대 재지정, 예전엔 동별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구별로 그냥 다 지정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40만 채 정도 되고요. 면적 기준으로 보면 한 27%, 한 30% 가까이 됩니다, 서울. 그렇게 다 그냥 실거주 의무를 지우는 정책을 썼는데 이게 또 당연히 이제 시장의 왜곡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더 많은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문제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올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5% 내외 정도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관세를 이제 매겼습니다. 매겨가지고 아마 실행될 예정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 0.9 정도 될 거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0.6에서 7%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0%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하고요. 근데 올해보다는 사실은 이 영향이 내년에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라고 경제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1,460원대에서 70원대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쨌든 방향은 우리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뭐 어쨌든 공사비가 많이 오를 가능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분양가 상승 요인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그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주택을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불안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거나 내년에로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수요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져요.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선 때까지는 뭐 그렇게 나쁜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뭔가 일단락됐으니까 불확실성이 조금은 소멸됐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6월까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시장에 안 좋은 공약을 내기는 힘들거든요. 나중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6월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이 부동산 시장이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관망세도 좀 짙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수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7월 달 되면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일찍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대선 기간 동안에 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매도하시려고 하는 집주인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씨가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쓸 거다라는 이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좀 팔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의 거래는 뭐 오히려 5, 6월 달 정도는 조금 늘어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만약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뭐 그럴 가능성이 일단 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5월 달에 이제 집권을 하고 5월 10일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8.2 대책이라고 부동산 대책이 한 3개월 후에 나왔어요. 집권하자마자 부동산 대책을 쓰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뭐 공약하고 이기려고 이제 막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스태프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 말씀드렸다시피 뭐 6, 7월 부동산 시장이 괜찮아진다 그러면 규제를 아마 8월이나 9월 정도에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또 시장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대출 규제 부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에 대한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상반기 때는 영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그 영업들을 다 채워놓고요. 한도 같은 것들을 은행별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초에는 리셋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연말로 갈수록 이제 한도가 거의 다 차죠. 그럼 영업을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영업을 열심히 안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가상금리를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전세 대출 같은 걸 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이제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규제와 대출 규제가 합쳐진다 그러면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은 별로 좋아지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상반기는 아무래도 대선 이슈로 인해서 뭐 대선 때는 뭐 개발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내고요. 좀 뭐라 그럽니까, 선심성 정책이라 할까요? 그런 공약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상반기는 뭐 저는 괜찮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달에 시행되니까요. 그 전에 집을 살려고 하는 분도 꽤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침체되는 내수 경기 상황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수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꼭 안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유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부동산을 주식과 같은 이제 아주 단기적이라든지 좀
편하게 투자하시는 시장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주택 시장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대부분의 그 주택을 가진 분들이 1주택자시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한 채를 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투자라든지 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안 하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결혼을 하는데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간에 따르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집 마련하고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공사비도 오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보시면 뭐 여러분이 외식하는 외식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실물 자산이 좀 각광을 받는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강남이라든지 뭐 용산 이런 쪽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과 같이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런 시대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금값은 좀 출렁거리긴 하지만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그 기대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주택이 이제 안전자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남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내수 경기는 별로 안 좋지만 보면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가격이 오르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상황과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마 이제 또 5년간 이제 어떤 그 정당에서 집권을 하더라도 저는 계속 양극화는 짙어질 거라고 봅니다.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일단 자산이나 소득의 양극화가 일단 큽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부동산. 이렇게 오신 분들의 자산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을 이렇게 보면 강남을 사시는 분들도 상당한 그 자산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 1% 자산가 분들이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하고 상위 10%, 예전에 우리가 부자라 그러면 상위 10%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상위 10% 분들의 자산이나 소득이 늘어나는 거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소득과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강남을 주로 사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실 때 보면 소득이나 자산들이 너무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의 가격이라는 것이 크게 이제 그분들이 사시는 데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산이 수백억 있는데 뭐 5, 60억 아파트 사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규제로 인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세 규제라든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게 예전에는 여타 강남 지역에는 있었지만 반포동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반포만 이게 줄기차게 올라가지고 최근에 거래된 거 보면 뭐 30평형대가 지금 70억에 거래가 됐는데요. 제가 확인한 거는 72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도 이런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러면 분양가를 못 올리니까 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강남의 말이. 그러다 보니까 또 강남이 오르고 이러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물리적인 특성은 같았었어요. 그냥 콘크리트 동이거든요. 뭐 커뮤니티도 없고 아파트가 특별히 잘 지어진 건 아니고요. 뭐 내가 들어가서 이제 내부를 어떻게 고치느냐의 문제이지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어지는 강남에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하고요. 여타 아파트 수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적 특성도 너무 좋아지고 커뮤니티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자산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이런 성향들을 갖추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요인은 이제 그 정년화 상속을 하는데 일단 부동산이 조금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는 강남 아파트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자제분한테 정려를 해주면 뭐 50억짜리를 정려를 하면 나중에 20-30년 지나면 100억은 돼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을 정려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뭐 현금이 최근에 이제 은행에 넣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예금이나 적금이 2% 됩니다. 근데 강남 아파트는 그거보다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강남 아파트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강남 아파트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양극화는 계속 커지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올해 부동산 시장도 저는 뭐 오를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상반기가 저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3년부터 비슷한 추이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상반기에 좀 좋았다가 하반기에 대출 규제가 나오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뭐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 좀 그래도 대출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금리 자체도 좀 그죠? 저렴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금리가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기준금리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가상금리가 높아 가지고 오히려 대출 받는데 더 이제 그 대출 금리가 높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대출 금리를 괜찮게 적용할 때 이렇게 받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무주택자 분들은 무조건 이제 매입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1주택자 분들도 뭐 갈아타기 하실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해 뭐 하반기 돼 가지고 좀 주춤한다든지, 오히려 갈아타기를 할 때는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다주택자 분들은 뭐 올해가 거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데 마지막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상반기 때 어쨌든 뭐 경기가 좋으면 팔리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 이제 뭐 필요하시면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고 뭐 나는 계속 그냥 가지고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이제 월세로 조금씩 돌리셔 가지고 보유세 부담을 이제 더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전월세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세는 지금 일단 매물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월세 매물은 조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물 상황을 보시면 되고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바로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그냥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마 그 올 초에 그 입주 물량이 많았던 영향인 것 같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12,000세대가 입주하니까 이런 영향, 그리고 지금 이문휴게용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올해 본다 그러면 한 10,000세대 정도 입주하거든요. 이런 그 입주 물량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헬리오시티는 이제 9,5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입주할 때는 전세 가격이 뭐 일시적으로 그냥 폭락을 했고요. 이 영향이 하남이라든지 분당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영향이 없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입주 물량이 너무 적다는 거로 생각해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전세 가격이 좀 안정돼 보이는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매물들이 상당 부분 이제 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세 시장이 안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더 우려되는 건 이제 월세 가격 오르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월세 가격은 꽤 많이 오르고 있고요. 저희가 한 10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월세가 한 2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운영 수익으로 따지더라도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월세를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거는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최근에는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임차인들만 전세를 기피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임대인들도 월세 수익이 나오다 보니까 월세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지는 않아요. 물론 한국은 이제 100% 순수 월세는 없고요. 보증금을 잡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10억 전세다 그러면 5억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세 비율을 늘려가시는 그런 수요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이제 선호하고 뭐 임차인은 당연히 선호하고,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월세로 빨리 가지 않을까. 전세 매물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뭐 입주 물량이 적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세를 월세로 돌리시는 집주인분들이라든지 또는 임차인분들이 지금 어쨌든 월세를 선호하시거든요. 특히나 젊은 분들은 5억, 10억을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는 선진화되어 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거니까요, 전세가. 임차인이나 임대인도 좋아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죠. 지금 정부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아마 뭐 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이를테면 전세 대출을 막는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했던 겁니다. 작년에 하반기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해서 임대인이 바뀌면서 이렇게 전세가 나가는 이거는 이제 작년에 막아버렸죠. 뭐 이렇듯이 뭐 어느 정권이나 전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정책까지도 그렇게 쓴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죠. 전세는 이제 소멸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임대인에 대한 정보들은 공개가 되는데요.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안 되거든요.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보증금이 없이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반대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스크리닝이 없어요. 임차인에 대한 스크리닝이 엄청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들어가지고 뭔가 그냥 뭐 월세를 안 내고 이제 있으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내보내는데 되게 힘들어요. 기한도 길고 그러면 집주인이 손해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순수 전세라고 한다 그러면 반전세 또는 그죠? 보증부 월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월세 형태로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 전세는 이제 빠르게 없어지면서 월세가 되겠죠.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래도 뭐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일단 막고 있는 것 같고요. 토지 해제되면서 이제 집값이 막 오르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은행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말씀드렸던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은행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없애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대출 규제는 하고 있는데요. 그 상반기니까 영업도 하거든요. 어쨌든 영업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저촉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 현재 대출을 빌리시는데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점은 지금 금리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0.75%포인트 떨어졌어요. 기준금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보대출 이렇게 받으러 가보시면 4% 초반대입니다. 지금은. 근데 작년에 우리가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3% 초반대였어요. 그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은 코픽스라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조달하는 금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뭐 우리가 기본금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플러스 가상금리, 그다음에 마이너스 우대금리 이렇게 해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가상금리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보시면 작년 초에 비해서 거의 한 1%포인트 높은 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뭐 그래도 금리도 중요하지만 뭐 한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는 뭐 여전히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출 규제는 좀 있지만 여전히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좋은 조건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매수 심리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해서 KB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아예 그냥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올 초에는 35.3가 이게 100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3월 달에는 69.4로 이제 확 올랐어요. 예, 그만큼 이제 토지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도 이제 새로 재개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올랐는데요. 4월 달엔 또 죽겠죠. 왜냐하면 이제 토지 확대 재지정에 했으니까 좀 죽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제 100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매수 심리는 이제 많이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정치 일정도 굉장히 불안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가지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뭐 굉장히 즉흥적이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아마 일어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우리가 토지 해제될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관망세가 짙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대기 수요가 그냥 대기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집을 사 보시면 이걸 그냥 한 달 만에 사는 것도 굉장히 빨리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살지를 일단 정하고 그다음 거기 또 나가 보셔야 되잖아요. 집을 안 보고 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뭐 계약금을 그냥 넣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 본 분들이세요. 그래서 집을 상태를 다 알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임장을 해서 집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집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마음에 안 들죠. 일단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 협상도 하고 이런 걸 다 하면 두세 달이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토지 해제되고 갑자기 매수 수요가 확 몰린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대기 수요입니다.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다가 뭔가 기회가 오면 내가 사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수 심리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관망세보다는 대기 수요가 그냥 대기하고 있던 상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제 계기가 마련된다.
그러면 대통령 공약을 냈는데 그 공약 사항 중에 상당히 뭐 본인이 볼 때는 괜찮다라고 판단하신다 그러면 또 사시겠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DSR 3단계가 7월 달에 시행이 된다. 그럼 그 전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5, 6월 달에 덤벼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대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와 같은 조정기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호재에 민감하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호재가 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이건 뭐 하락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호재가 나왔는데 시장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면 이거는 상승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계속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시기라고 2022년, 23년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상승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사실은 해제도 안 했고요.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만 나왔는데도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물론 뭐 그 바뀐 시장이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거선호지역,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사실은 지방의 아주 주거선호지역들도 조금씩 움직였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런 걸 본다 그러면 그 지금은 이제 상승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승기 때는 이제 호재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새로운 뭔가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또 시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상승기냐 하락기냐를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보는데요. 저는 뭐 지금은 여전히 상승기라고 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은 오를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는 뭐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는 0.75%포인트 떨어졌죠.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는 하락하면 하락했지 오르지는 힘들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는 이제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좀 유심히 보셔야 될 점은 뭐냐 그러면 시장금리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담보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예금을 할 때 금리 자체는 지금 담보대출 금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높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럼 가상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본인한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금리라든지 아니면 대출이 최근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집값도 낮았고요. 대출 비중이나 규모도 작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값도 높고 대출도 뭐 5억, 10억씩 막 이렇게 빌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1%포인트만 차이라도 이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금리 상황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될 점이 뭐냐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출 규제를 하고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오히려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서울의 주거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금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5억짜리 집을 사시는 분들이 대출을 적게 받고 30억짜리 집을 사시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입니다. 5억짜리 집을 사시는 분들은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걸 막 땡기셔가지고 4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시고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뭐 한 30억짜리 집을 사시는 분들은 많이 받아도 5억 정도 대출을 받으세요. 대부분 대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뭐 현금으로 샀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 비중도 낮고 대출 규모도 적습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디가 이제 영향을 받을 건지를 좀 판단하시고 해보시면 아무래도 주거선호지역보다는 서울 외곽이나 지방 쪽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추천 투자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반기가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처음에 집을 사시는데 되게 이제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아무래도 분양 관련된 부분을 노려보시는 게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요. 당첨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좋은 상품은.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상품이 입주하는 이제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입주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장이라는 말을 쓰냐 그러면 장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일장 이러면 뭐 사람들이 보글보글합니다.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럴 때 가셔가지고 사시는 것이 가격을 좀 그죠 떨어뜨려가지고 사실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입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 광명 뉴타운이나 뭐 장위 이문 회경 뉴타운
그리고 뭐 천원 뉴타운, 그리고 잠실 쪽에도 보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든지 아니면 잠실 르엘 이런 아파트들이 거의 한 4-5천 세대 됩니다. 합치면. 예,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좀 영향이 있고요. 그런 지역들 아니면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 입주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입주가 꽤 됩니다. 이런 아파트들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아니시다 그러면 나는 뭐 기존에 있는 아파트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뭐 결혼을 5월 달, 6월 달에 하는데 지금 뭐 올 하반기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그러면 주거선호 지역에서도 신축 그리고 랜드마크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요. 준신축이나 구축 또는 랜드마크가 아닌 단지들은 조금 덜 올랐습니다. 예, 그런 단지들은 주거선호 지역은 무조건 키 맞추기를 합니다. 키 맞추기를 앞으로 할 그런 아파트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청약 같은 경우는 뭐 정답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예전에는 낮은 아파트는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주변 시세하고 비슷한 아파트도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분양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변 시세하고 비슷한 아파트를 하시더라도 3년이나 4년 후에 신축이잖아요. 그때 입주하는 아파트면 분명히 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하고 비슷한 아파트들도 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주택자 분들도 올해 이제 좀 출렁일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정치 일정이 아직 뭐 완결된 게 아니니까요. 그때 뭐 출렁일 때 한번 이렇게 고민하셔 가지고 뭐 우리가 해 보시는 게 좋은데 1주택자 분들은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주택수를 늘리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똘똘한 채로 계속 수요가 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1주택자 갈아타기는 거래를 2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거래를 완벽하게 하는 거는 힘들어요. 하나만 잘하시면 되는데 사는 걸 잘하시는 게 좋겠죠. 예, 아무래도 이게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 거는 이제 좀 손해 보시면 팔더라도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득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거선호 지역의 매물 같은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아마 뭐 저가 매물이나 급매물 같은 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좀 숫자를 줄이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게 반포에 있는 7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진 분에 대해서는 크게 괴롭히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뭐 그 세금은 많이 나오실 거지만 중과 개념은 없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중과 개념을 많이 적용할 겁니다. 그건 이제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 뭐 종부세 그리고 국토보유세라는 게 예전 이재명 씨 공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세금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주택수를 줄이시는 게 좋고요. 나는 뭐 똘똘한 채로 잘 돼 있다 그러시면 뭐 전세를 이제 월세로 바꾸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유세는 전체를 다 그냥 국가에서 가져가는 개념으로 하시고 그냥 시세 차익만 좀 바라시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집권하면 지금까지 안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월세에 나오는 부분은 그냥 운영 수익은 정부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시세 차익만 본인이 좀 가져가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뭐 숫자를 줄이는 게 제일 좋겠죠. 똘똘한 채는 많이 오른다는 분도 계시고요. 폭등할 거다라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왜냐하면 뭐 한 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방에 이제 어떤 대책을 쓸 거냐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특법에 보면 99조 2항인가 뭐에 딱 있는데요. 5년 양도세 면제가 쓰면 없어져요. 그거는 거의 진리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 썼는데 민주당에서 쓸까요? 그 수요를 진작시켜야 되잖아요. 공급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지방은 지금 공급을 하면 안 되고요. 수요를 진작시켜야 되는데요. 수요를 진작시키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세금을 안 매기거나 깎아주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울에 집이 있기 때문에 깎아준다고 해서 사겠습니까? 서울이 위험할 수 있는데 서울을 파는 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세금을 없애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정책을 쓰거나 아니면 대출을 그죠. 엄청나게 해주거나 그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걸 하지 못했거든요. 예, 찔끔찔끔 뭐 중공업 미분양, 뭐 1주택자만 할 수 있고 1주택자가 왜 지방에 가서 집을 삽니까? 다주택자 정도 되는 간땡이 큰 분들이 내려가서 사야지 됩니다. 예, 예전에 이제 그 5년 양도세 면제하면 정말 가서 막 몇 채씩 사거든요. 다주택자 분들은.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아마 쓰기 힘들 거예요. 이 다음 정부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똘똘한 채로 계속 갈 겁니다. 예, 계속 똘똘한 채 어디입니까? 강남이에요. 근데
예전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 분들이 서울을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저희가 2021년도 그렇고요. 그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수도권 이런 분들이 서울 거를 많이 샀는데요. 지금은 지방 자산가 분들도 많이 사요. 그 이유는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60, 70대잖아요. 이분들이 연체를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방을 안 오는데 서울은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면 내 자식한테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물려주느냐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서울을 사놓으면 아니면 자식 명의로 서울을 사놓으면 이건 나중에 2배 된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방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거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지방 자산가도 분명히 서울 걸 살려고 할 거예요. 이제 뭐 모든 수요가 다 서울로 집중되는 상황인데 이 혀를 뚫어줘야 되는데 안 뚫어주고 계속 규제를 할 거예요. 다음 정부에서도 뭐 양도세, 중과 지금은 배제시켜 놨잖아요. 그거 그대로 갈 거고요. 양도세, 중과로. 보유세는 더 높일 거고 취득세 지금 8% 12%된 것도 당연히 그다음에 규제 지역은 확대할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하고 좀 다른 상황들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매수할 때 어떤 입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학군 좋은데 그죠? 그다음에 교통 편리한데 그다음에 생활 편의시설 많은데 뭐 이런 것도 다 고려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시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가격 순으로 쭉 내셔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주택을 딱 맞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거는 아마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겁니다. 10년, 20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고 이제 또 외곽 지역을 사실 때는 뭐 그런 아파트를 순위로 매겨 가지고 그죠? 좋은 아파트를 못 산다 그러면 일자리만 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일자리가 있는 데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근데 일자리 중에도 미래의 고급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산 디지털 단지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1, 2, 3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직주 근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직주 근접이라면 여의도, 광화문, 강남 옆에 있는 거를 그죠? 우리가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래의 고급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화 돼야 되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바이오, 판교가 좋은 이유는 IT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그죠? 요즘 AI 뭐 이런 걸로 아주 클러스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산업이 집적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 호재가 계속 있는 지역입니다. 왜? 수요가 이제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뭐 판교도 제1판교, 제2판교, 제3판교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조가 있는 마곡 같은 경우도 지금 3조 원이 넘는 개발 사업이 3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이런 데들이 계속적으로 호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을 고르시면 제가 볼 때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내 집 마련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내 자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상승률은 비슷했는데요. 지금은 상승률도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 작년 상승률이 강남은 뭐 10%, 노도강은 1, 2% 될까? 뭐 떨어진 데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심각해요. 왜? 30억짜리 10% 오르는데 5억짜리는 1, 2%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본인 자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을 최근에는 좀 철저히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죠? 그리고 대출을 일으키시는데도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철저히 세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부모님하고 잘 좀 이야기하셔가지고 이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결혼하면 한 3억 정도까지 이렇게 증여하는데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상속 증여를 좀 빨리 받으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베이비 부모가 한 90, 100살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그때 돌아가시면서 이제 상속을 받으시면 자제분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 70대 때 이렇게 상속을 받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70대 가지고 이제 다리도 후달거리고 뭐 놀러도 못 가고 이러는데 그걸 뭐 몇십억을 받으면 뭐 합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30, 40대, 40, 50대 이럴 때 이제 인생이 굉장히 그저 활동을 많이 할 때 그게 뭔가 시드마니 성향으로 이렇게 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또는 뭐 아기를 놓고 이러면 그에 따른 혜택들이 많습니다. 신생아 특례도 받으실 수 있고 뭐 3억까지는 그죠? 예, 증여 공제가 되고 이러니까요. 그런 걸 정말 잘 활용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속 증여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하시면서 저는 좀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렇게 규제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마 베네수엘라보다 규제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나라는 전 세계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지는 않아요. 규제가 엄청 심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외국에는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많이 매기고 그런 나라도 찾아보기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취득세가 있는 나라도 많지 않고요. 예,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한 200~300만 원 낼 거예요. 취득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래서 보유세는 조금 높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취득가에서 보유세를 매깁니다. 내가 사실은 집을 올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됐는데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20억까지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정부가 잘못해서 올린 거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그걸 공시가를 또 올려가지고 세금을 떼가고 이런 외국에는 그냥 취득원가로 합니다. 취득가로 하는 거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옮기면 세금이 많이 내잖아요. 그동안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어디로 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옮기죠. 예, 그래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요. 우리는 뭐 필요하면 그냥 옮기는 거예요. 1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예, 그건 커뮤니티 형성도 안 되고 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오래 주거하게 만드는 거는 취득가에서 이제 매기는 건데 외국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경제학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도 경제학과 싸우는 정부였는데요. 경제학에 보시면 이렇게 규제가 심하면 동결 효과와 정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동결 효과는 뭐냐 그러면 매물이 없어집니다. 강남 상구와 우리가 용산구를 토지거래가지고 묶었잖아요. 그다음부터 뭐 언론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매물이 확 사라져 버려요. 헬리오시티가 65%가 줄어버려요. 매물 자체가. 내놔도 안 팔리고 이제 그죠. 전세 낀 매물들어. 그리고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집주인이 걷어들입니다. 왜냐면 가격은 더 오르니까 오히려 더 오를 거다 생각해서 매물 걷어놓은 분도 계시고요. 그게 이제 동결 효과입니다. 그다음 정가 효과는 뭐냐 그러면 세금을 많이 매기잖아요. 그럼 주거선호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값을 계속 올리든지 아니면 임차인한테 월세를 많이 매기겠죠. 내가 올해 종부세가 한 5천만 원 더 나왔으니까 너가 한 300만 원, 400만 원 더 내.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게 지금은 안 올릴지라도 나중에는 올리거든요. 언젠가 수준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월세라든지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뭐 그냥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규제 자체를 조금씩 풀고 규제를 풀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죠? 한두 달은 좀 집값이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건 이제 규제 때문에 왜곡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걸 못 참고 정치인들이 계속 또 더 심한 규제를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미래의 집값을 또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구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 감소는 뭐 앞으로 이제 닥칠 일 중에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인구 감소도 중요하고 가구 감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구 숫자도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최근에 늘어나는 가구는 이제 1인 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뭐 줄어드는 거나 가구 주는 거나 거의 같다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수요를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더 보시는 게 좋은데요. 수요의 질이라고 해서 소득을 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의 범위라고 해서 외부에서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수요의 계층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30, 40대가 많으냐 60, 70대가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고려해보죠. 수요의 계층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고령화는 지금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잘 되면 30년 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남은 게 수요의 범위입니다. 물리적인 인구의 증가나 가구의 증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는 거의 안 되잖아요. 인구가 주니까. 사회적인 증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인구의 사회적 증가에 의해서 이제 좋은 도시냐, 뭐 성장하는 도시냐 이런 것들이 판명이 날 건데요. 안타까운 건 이제 지방이죠.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유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도 인구 유출이 많이 되던데요. 서울도 10,000명씩, 20,000명씩 최근에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유출된 인구가 지방으로 가겠습니까? 수도권에 남아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수도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서울 수요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 서울에 살고 싶지 않은데 서울에서 떠난 인구가 아니고요. 서울에는 살고 싶은데 뭐 직장이 바뀌었거나 그죠? 그래서 떠났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밀려나가거나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서울 수요예요. 다시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서울 수요이기 때문에 서울 수요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지방에서 인구가 유출되는데 그 유출되는 인구의 50% 이상이 20대, 30대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일단 대학을 서울로 오거나 아니면 직장을 서울에 잡으려고 오거나 아니면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그냥 결혼시켜가지고 그냥 보내요. 그래서 너 서울에서 그냥 직장 잡기라도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50% 이상, 작년에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이 아마 60%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들이 이제 서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은 오히려 젊어지고 주택 수요가 20, 30대 분들이 나중에 30, 40대 되면 적극적으로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수요들은 늘어나는데 지방은 이제 60, 70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지방 떠나는 걸 별로 좋아하시진 않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서울에 자제분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 애들 둘이 다 서울에 있는데 그냥 올라와서 살아. 내가 잘 놀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올라와요. 예, 왜냐하면 지방에 한 60년 이렇게 살면 모든 네트워크가 지방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즉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20, 30대가 왜 서울에 오느냐? 충성도가 낮거든요. 자기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다 그저 괜찮은 친구들 다 서울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라는 거는 앞으로 지방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과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점도 있고요. 다른 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부동산 시장에 말씀을 드리면 일본 부동산 시장은 도심의 타워 맨션이라고 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상복합 비슷한 겁니다.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있을 때 안식년을 2010년도에 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일본도 가격이 대부분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는 동경 도심의 도쿄 도심의 타워 맨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 커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용어가 생겼는데요. 미국하고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파워 커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인플루언서라든지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뭐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파워 커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이제 고소득 맞벌이 부부를 파워 커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략 한 1,000만 엔 정도 이렇게 버는 친구들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1억이죠. 합치면 이제 2,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뭐 1억 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3, 40대 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면 여전히 이제 맞벌이를 하고 우리 때는 이제 맞벌이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추력 계층으로 집을 사고 있다라는 게 다르고요. 일본의 아주 큰 차이점은 지금 투자를 하는 일본 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본은 집을 사면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일본 분들은.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저는 일본에 이제 가서 이제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그 사시는 분들이 뭐 5천만 엔의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 5억 원이잖아요. 그럼 한 10년 후에는 1억 엔 정도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일본은. 그냥 그때부터 이제 감가상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떨어져서 내가 한 10년 후에는 4억 원 우리 돈으로 그 정도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최근에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집을 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주택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이제 도심이라든지 그죠? 일자리 많은 데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들 중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작년에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았는데요. 상장 기업이 영업이익은 최대가 기록했어요. 작년에. 최대입니다. 최대.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괜찮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도 휴대폰 부분이 뭐 몇 조 이득이 나가지고요. 연봉의 4, 50%가 성과급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기업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으로 넘어오지 않는 거죠. 하청업체 쪽으로. 왜냐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불안하잖아요. 뭐 상황이 뭐 트럼프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걸 막 쓸 수가 없거든요. 내부 유보를 한다든지 그죠. 다른 데 투자하기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도 이제 그런 파워 커플 비슷한 분들이 주력 계층으로 이제 집을 사시고 계시고요. 그다음 뭐 투자는 우리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요. 그런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일본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지간한 지역은 30년 전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못 믿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30년 전이라 그러면 90년대 초반이잖아요. 우리나라 90년대 초반에 1억 정도 하는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어요.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에도 강남의 아파트가 2, 3억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는 강남 아파트도 1억 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가격대가 일본 지금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잃어버린 30년의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 월급하고 지금 월급하고 일본 분들이 비슷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또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데이터 같은 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잃어버린 30년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벌어지는 이유가 뭐 버블이 와가지고 꺼지고 이게 아니고요. 일본이 정책을 잘못했어요. 금융 정책들을 그죠? 뭐 금리를 확 올려버린다든지 프라자 합의 뭐 이렇게 너무 이제 돈이 이제 그런 자산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일본은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데가 기업입니다. 우린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을. 400억짜리, 500억짜리 빌딩을 나중에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 대부분 기업에서 가지고 있고 골프 회원권도 우리는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기업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전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기업 인간이거든요. 거의 기업에 종속되어서 있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 기업에서 너무 잘해주니까 80년대 후반이나 뭐 이럴 때는 뭐 엄청나게 월급도 많이 주고 지금 월급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1억을 연봉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기업에서 이제 뭐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 회원권도 기업에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골프장도 다 망하고 콘도도 다 망하고 이랬는데 근데 우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400억짜리, 5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현금을 100억씩, 200억씩 가지고 있겠죠. 예, 최소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와도 우습죠. 우습습니다. 예, 그분들.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일본과 같은 버블이 생긴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부 때문에 계속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걸 뭐 여러 채를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도 발생 안 하는데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집권할 때 우리가 5분위 배율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하위 20% 아파트 가격과 상위 20% 아파트 가격의 차이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4.7인가 그랬는데요. 지금 10이 넘어왔어요.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양극화라는 게. 그래서 정책을 이렇게 계속 쓰면 뭐 양극화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규제를 안 하고 시장에 어느 정도 맡기면 좋은데요. 시장에 맡기면 문제가 이제 초반에는 되게 힘들어요. 예, 그걸 이제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정치인들이 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정책들을 본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규제를 강하게 했고 사실은 대출 규제까지도 어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방이라든지 서울 외곽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반포의 34평 아파트가 70억 하는 것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규제예요. 지방이나 서울 외곽은 전혀 그죠?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나오면 그 규제의 여파가 아무리 강남 상구만 하더라도 그죠? 지방에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상구는 전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아마 뭐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를 때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본인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는지 잘 모르면서 임대차 입법이 통과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월세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는 임대차 입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계약갱신 청구를 10년 보장해 준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엿볼 거예요. 이제 임대차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럼 정부의 이제 그런 공공임대로 가셔야 되는데요. 공공임대는 노후도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방문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방문해 보면 정말 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데서 사시게 될 건데요. 그거보다는 자기 내 집 마련하셔가지고 정말 자산을 축적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 내 집 마련하는데 좋은 방향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서울 외곽이나 그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가격을 오르게 만드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강남 때리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시장에 맡겨두는 것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을 이렇게 투자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그냥 내 집 한 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슨 10채씩 20채씩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집 마련, 그러니까 한 채 하시는 거는 언제 어느 시점이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